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38부 최영과 이성계 운명의 갈림길에 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이제 1388년 4월 이제 요동 정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우왕은 직접 서경에 머물면서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할 것을 명했고 승려들을 징집해 군사로 삼았죠. 최영은 총사령관격인 팔도 도통사가 되었으며 조민수가 좌군 도통사,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를 맡게 됩니다. 이때 당시 동원된 병력이 몇 명이었냐라고 하면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은 전투병력이 38,830명, 그리고 비전투 요원, 주로 이제 공사나 사역에 동원될 그런 공병들이죠. 그런 비전투 요원들이 11,634명, 그리고 군마가 21,682필이 동원이 돼요. 근데 군마가 2만 필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해서 기병이 2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군마는 전투용 군마 말고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은 수송용, 짐을 이제 이끌어서 나를 그런 수송용 군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기병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토탈 합치면은 거의 5만 명이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가 국력을 기울이는 상당한 규모의 원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부풀려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10만 대군이다. 원래 또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것도 작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서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원정이 시작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이 원정의 큰 문제점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미 4불가론을 제시를 함으로써 나는 이 전쟁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확실하게 표명했던 이성계가 여기에 무려 우군 도통사로, 그러니까 좌우군으로 나눴을 때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령관으로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이성계를 감시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좌군 도통사 조민수냐라고 하면은 뭐 조민수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조민수는 사실 이제 2인임 1파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등장했던 인물이긴 해요. 고려사에서도 2인임 1파의 그런 인물로. 다만 이제 아주 적극적인 부역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무장 출신이다 보니까 최영하고도 나름의 또 이제 그런 인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2인임 1파가 숙청될 때 같이 쓸려 나가질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보수파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조민수가 이성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었냐 하면은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조민수가 이성계를 감시하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떨어져요. 뭔가 좀 이제 급이 맞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계를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려에선 누구밖에 없냐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영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도 도통사, 즉 최고사령관에 위치했던 최영이 직접 이 원정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최영이 원정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최영은 왜 원정에 불참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벌였던 이번 요동 원정. 근데 이 원정은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최고사령관이었던 최영이 이 원정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 있어요.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은 이거는 일부러 최영이 이성계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골탕 먹이는 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최영을 제거하려고 했던 작전이었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이 권력을 딱 장악하고 나서 보니까 권력 맛을 안 거죠. 그러면서 이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 싶어 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영이 봤을 때 이성계는 막강한 사병을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군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임을 제거할 때까지는 같은 편이었지만 고려 왕조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성계는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반대했던 이성계를 억지로 사지로 밀어넣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진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사실 이 견해에는 좀 몇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취약점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최영이 일부러 후방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최영은 원래는 당연히 참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후방으로 빠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경이 직결한 요동 원정대가 출진을 하니까 최영은 당연히 자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전투를 독려하겠다고 우왕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원정대의 가장 큰 결함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쟁을 극력 반대했던 이성계가 원정대의 중핵이 되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성계가 다른 뜻을 품거나 다른 뜻을 품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영이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우왕은 막상 최영이 원정에 참여한다고 하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하여튼 이 우왕이라는 사람이 참 여러모로 이제 이런 점에서 좀 한계점이 있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우왕은 이인임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저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왕이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왕으로서의 자각을 갖고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영의 도움으로 간신히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왕이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했던 것은 일종의 연기가 아니었겠냐. 이인임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었겠냐. 물론 연기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인임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우왕의 행동을 보면은 연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왕이 기껏 권력을 되찾은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엉뚱한 곳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이 열정을 갖고서 정신 차리고 정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데 치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인임 일파가 제거된 이후에도 우왕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고려사나 실록의 내용이 다소 과장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옛날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놀러 나가기 일쑤였고 여기까진 좋아요. 그렇다 치겠는데 걸핏하면은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아랫사람들은 마구 때리거나 죽이는 일도 굉장히 잦아졌다는 거죠. 별 시접잖은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왕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최영이 간언을 합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우왕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우왕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왕은 오히려 최영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아니 장인어른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왕이 최영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왕은 일탈을 일삼던 10대 비행 청소년 시절의 버릇을 못 버린 상태예요. 그가 이렇게 막 나가는 데는 사실 또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고 있었냐? 비록 자기한테 잔소리를 늘어놓긴 하지만 왕을 능멸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신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보호막이 되어줄 사람, 바로 최영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왕이 이인임 일파를 제거했던 것은 최영을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로 여기면서 최영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마음껏 일탈을 하면서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권력을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일탈은 일탈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전부 보장일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로 최영을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보호자였던 최영이 원정을 떠난다. 만약 그 사이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왜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다닌 짓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걸핏하면 죽이고 다녔으니까. 마치 그 말년의 공민왕하고 좀 유사한 행동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 우왕이. 이때 혹시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은
특히나 우왕에게는 어린 시절 부왕이었던 공민왕이 측근들에게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왕은 최영의 원정 참여를 더더욱 꺼리게 됩니다. 결국 우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우왕이 최영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장수들과 함께 서경을 출발하면서 최영이 이렇게 요청했다. 이제 대군이 장도에 올라 행군에만 한 달을 끌게 된다면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없으니 제가 가서 행군을 독려하겠습니다. 사실 이 멘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영은 이성계가 혹시라도 태업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점을 조금 우려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이제 감독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최영은 일부러 이성계를 밀어넣고 자기가 뒤로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에 대해서. 경이 가버리면 내가 누구와 함께 국내를 다스리겠는가라고 반대했으나 최영이 굳이 청하자 우왕은 그렇다면 자신도 가겠노라고 나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최영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닌 게 우왕이 한번 딱 막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된다. 남아 있어달라. 근데 여기서 최영이 굳이 또 청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 요청을 했다는 거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왕이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졸라대기 시작해요. 최영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또 최영이 요청을 해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왕이 뭐라고 하냐. 최영이 왕에게 자기가 평양에 남아 장수들을 지휘할 테니 개경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권했으나. 자, 그래서 이제 최영이 타협책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일단 전하께서는 평양에 계시지 말고 서경에 계시지 말고 일단 개경으로라도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우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선왕께서 시해를 당한 것은 경이 남쪽으로 정벌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은 탐남 원정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공민왕이 시해됐을 때 그때 최영이 한참 이제 탐남 목호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죠. 그러니 내가 어찌 하루라도 그대와 함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철없는 소년 왕이, 아직 소년은 아니지 이때, 하여튼 철없는 소년처럼 최영한테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아, 가지 말아달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날리니까 결국 이제 최영이 마음이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출진을 보류를 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최영이 참전을 두 번이나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사실상 참전 요청에 가까운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듭해서 요청을 했던 걸로 봐서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미 최영의 나이는 70이 넘어간 고령이었어요. 자신의 수명이 남아야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죠? 뭐 오래 살아야 그냥 5에서 10년 정도 더 살겠죠. 진짜 오래 살면은. 아마도 최영은 자신이 죽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보고 죽겠다. 그런 이제 결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최영의 인생이나 이 사람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혼을 불태워가지고 뭔가 좀 이제 큰일을 한번 해보고 죽어보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쟁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고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잖아요. 옛 고토, 고구려의 고토인 요동을 다시 수복하자. 그러니까 최영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자, 그래서 이 요동 정벌이 일생일대에 자신의 최후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수 있는 전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계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후방으로 빠지고 이성계만 사지로 밀어넣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분명히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우왕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최영이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이성계를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거냐?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최영이 또 권력의 핵심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또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은 왜 이성계를 그렇게까지 전장으로 밀어넣었는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최영이 이성계를 전장으로 밀어넣었던 것은 그를 골탕 먹이려는 정치적 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성계는 고려 최강의 사병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고 요양성을 함락시켜본 경험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이성계가 원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성계는 전쟁을 극력 반대했다는 것인데 최영이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이성계를 설득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하여간에 뭔가 그런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모순적인 것은 그렇게 전쟁을 반대한 이성계를 강제로 원정대에 편입시켜놓고 정작 최고사령관인 자신은 후방에 남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최영 자의에 의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최영은 거듭 출진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고 모두 거절을 당하면서 결국 우왕의 어처구니 없는 소망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왕이었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최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영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했느냐? 그 정도로 이성계를 믿었기 때문이었냐? 아니면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나름 이성계를 견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냐? 본래 이제 최영의 성격을 보면은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최영은 굉장히 담백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전형적인 군인이었는데 최영은 정치적 술수를 부릴 줄 모르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계속 인생 살아온 거 보면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만큼 최영은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때도요, 한번 자신이 믿는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인임 일파가 전횡을 그렇게 일삼았을 때 이인임 일파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끝내 이인임을 살려줬다는 거죠. 이런 것 역시 최영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가 어떠했냐? 자, 태조실록에 나와 있는 한번 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실록에 보면은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조는 최영과 친밀한 정이 매우 돈독했는데, 자, 여기서 좀 친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로 성하니 사람들 중에서 우왕에게 무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공은 나라의 주석이 되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위급하면 마땅히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놓고 보면요. 시중 이인임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판삼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판삼사가 이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인임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한데 이인임은 꿰뚫어 본 거예요. 저거 이성계 저 야심이 보통이 아니다. 저 나중에 저거 사고칠 종자다. 하고서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정도로 이인임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하여튼 그냥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최영이 이성계에게 향하는 그런 믿음은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이제 태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성계와 최영의 관계인데, 태조실록에 따르면은 최영은 분명 이성계와 정분을 돈독히 유지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친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친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조선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최영은 충신이긴 했지만 이성계가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었어요. 즉 최영은 시대의 영웅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을 세운다는 그런 과업,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고 쓰러뜨려야 하는 숙적, 인던 안에 있는 네임드란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는 보스 몹이라는 거죠. 그런 최영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성계와 정분이 돈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둘 사이가 정말로 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영은 과거에 이성계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우왕에게 이성계에 대한 참소를 하자 이를 막아줬었죠. 지금 실록에서 보신 것처럼. 또 최영은 이성계가 이 나라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위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겠냐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인임조차도 이성계는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자니까 조심하라고 최영에게 경고를 했지만 최영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인임의 말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영은요, 비록 자신하고 의견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성계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성계를 전방에 보내고 자기는 후방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생일대의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동 원정군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요동 원정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성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최영은 결국 우왕과 함께 후방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영을 대신해서 좌군 도통사 조민수,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야전 지휘관으로 원정군을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서열상으로는 좌군 도통사였던 조민수가 위긴 해요. 하지만 명망으로 보나 통솔력으로 보나 실질적인 야전사령관은 이성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달이 바뀌어가지고 1388년 5월 마침내 요동 원정대는 압록강 중간에 위치한 위화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위화도라는 것은 압록강에 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거란전쟁 특집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위화도 중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은 토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섬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회시간, 지리시간에는 이거를 하중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마 위화도도 그런 하중도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화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제 생각이지만 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그 비좁은 섬에 다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일단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먼저 위화도로 들여보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동으로 건너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동 원정대는 여기서 더 이상 진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성계가 우려한 대로 장마가 시작돼서 물이 불어나 도강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원정대는 더 이상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원정대 지휘관이었던 이성계는 압록강을 도강하는 대신에 조민수와 연명으로 우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지에서 목배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당시 이제 요동 원정을 떠났던 고려군의 사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병사들도 대강 짐작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만만한 상대랑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명이라는 그때 당시 이제 동아시아 최강 치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 명이라는 제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승산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또 그 중에는 옛날에 기샤인템으로 잡으러 요양성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생각했겠죠. 그때 당시에도 군량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딱히 사정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괜히 갔다가 이거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성 자체가 원체 철옹성이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요새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망병들도 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뭐라고 이제 상소를 올렸냐. 신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자, 여기서 이 구절이 중요한데 원래 우왕이 압록강에다가 부교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그 부교 어디 갔어? 부교는 어디 가고 뗏목을 타고 건너가? 아마 이걸 놓고 봤을 때 그 부교가 떠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장마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뗏목을 타고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위화도로 갔는데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바로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에 머물러 분치고 있으니 한갓 분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즉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수백 명이 뗏목이 뒤집히는 바람에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은 아닌 게 제가 이제 병법사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니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강 도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니시도 강을 도강했을 때 뗏목을 이용해서 건넜는데 그때 뗏목 뒤집혀가지고 꽤 많이 죽었어요. 고니시 부대도.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요것도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제2여울, 즉 쉽게 말해서 위화도에서 요동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구간은 더욱 깊어서 주중에 머물러 분치고 있으니 한각 분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태 보고고 그 이하 내용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분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시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라고 이제 회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자, 이 상소의 내용을 보면요. 이성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경고한 대로 장마철이라서 도강이 어렵다 라는 점은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는 원정대가 뗏목을 타고 무리하게 도강하다가 많은 익사자가 나왔다는 것과 병량도 부족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도망병이 속출하고 있으니 전쟁은 불가하다는 우는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써놨는데 나 돌아가고 싶다. 회군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성계가 처했던 공경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과장은 있었겠지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성계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회군 의사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죠. 또 다른 음모론. 이성계가 최영의 성격을 모를까요? 최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물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근데 왜 최영한테 부태여 자기는 전쟁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우왕한테도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소로 보냈을 때 이거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안 허락해 줄 것 같아요? 딱 봐도 최영의 성깔머리에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허락해 줄 가능성이 없는데 왜 회군 요청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꺼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성계의 속내도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이쯤 되면은 이성계의 의중을 눈치챌 법도 해요, 최영이. 근데 확실히 최영이 정치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직까지도 최영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성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성계가 그냥 태업을 저지르고 있다. 그 정도로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더 초강수로 밀어붙이면은 쟤는 어쩔 수 없이라도 가게 되겠지.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서 초강수로 나오게 되는데, 자, 사실상 뭐 이제 우왕이 명령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영이 한 거나 다름없죠. 최영은 왕명으로 탈영병들을 발견하는 즉시 참할 것을 명하고 환관, 김완을 감독관으로 파견을 해서 도강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아니하고 환자 김완을 보내 군사를 전진하도록 독촉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김완을 보내서 독촉을 했는데, 물론 이제 김완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은 독촉하는 역할도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영이 조금 더 감각이 있었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가 달려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환관 한 명 파견한다고 해서 감독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당장 달려가든지 아니면 이성계의 의중을 눈치를 채고 제가 왜 회군 요청을 하는지 그 진짜 의도를 좀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든지
그랬어야 했는데 최영은 여기서 자신의 완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이성계에게 하나의 비밀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영의 완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이성계. 바야흐로 이성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위화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성계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